예, 안녕하세요. 정의당원 박갑주 변호사입니다. 사실은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강의 되게 하기 힘들거든요. 법률 기초 지식이란 강의가 되게 하기 힘든 건데 뭐 아무도 하실 분이 없다고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뜬금없이 정당 활동가가 알아야 할, 원래는 저는 정당 활동가가 알면 좋은 뭐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저한테는 정당 활동가가 알아야 할 뭐 법률 기초 상식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런 뜬금없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좀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가지 정도 목차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법이란 무엇인가, 뭐 어차피 법률 강의니까요. 법률 지식, 기초 지식 이런 강의니까 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법률 구제수단이란 게 과연 무엇인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조금 자세히 구체적으로 가가지고 법률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민원인을 만날 때, 민원인과 상담할 때 또는 어떤 문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법률 실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정의당, 진보정당과 민원 문제의 관계가 어떤 건지, 어떤 걸 진보정당에서는 민원으로 가냐야 될 민원으로 생각해야 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어설프나마나 외람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이란 무엇인가인데요. 참 애매합니다. 법은 윤리, 규범 이런 거하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거든요. 윤리일 수도 있고 규범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럼 법이라고 윤리, 규범하고 비슷한데 딱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국가 강제력이 있다는 거예요. 법에서 결정한 것 또는 법원을 통해서 결정된 것, 그것은 국가가 강제할 수 있다는 거죠. 민법에 있는 이야기들, 그래서 당사자와 당사사에서 민사소송이 되었던 이야기들, 그게 판결이 내려지면 정 안 되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그걸 집행하게 도와주는 거죠. 형사도 마찬가지죠. 형사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판결을 통해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그 처벌하는 게 국가가 강제적으로 교도소나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는, 벌금을 물리거나 그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는 윤리, 규범 이런 거와 거의 비슷한데, 핵심은,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핵심은 국가 강제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법을 왜 만드냐? 그것은 대체로 알 수 있겠지만, 어떤 사회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걸 굳이 정의라고 표현해요. 법률 하는 사람들은. 또 국가는 이게 이 법으로 만든 게 정의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정의라는 이름까지 안 붙이더라도 어떤 사회나, 안 그러면 어떤 공동체 자체를 뭐 홉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만인에 대한 투쟁 이런 상태로 두면 망가지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유지하기 위해서 윤리나 규범 그걸 강제하지는 않은데, 법은 그걸 국가 권력에서 강제한다. 그런 형태의 규범을 법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은 넓은 의미로는 자연법, 뭐 관습법 이런 것까지 포함하긴 합니다. 뭐 자연법이라면 대체로 예를 들 수 있는 거는 천부인권, 뭐 이런 것들. 인간은 뭐 예를 들면 인간의 인권 하늘에서 부여받았다는, 이 법 조문에 있는 조항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뭐 헌법 10조, 뭐 헌법에 어디 조항에 가면 뭐 행복추구권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천부인권에서 바탕이 되는 조항이긴 한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어디에든 천부인권이라는 표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일단 자연법이라 이야기하고요. 관습법, 법이 만들어져 있지 않음에도 법률의 힘을 가진다고 하는 게 간섭법이거든요. 그럼 간섭법까지도 포함합니다. 간섭법이 얘는 한 10년 정도 됐나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수도 이전하려고 그럴 때 헌법재판소에서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간섭법이다. 뭐 경국대전 이래로 간섭법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법률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그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관습법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광의로는 자연법이나 관습법까지 포함하는데, 협의로는 보통은 법이라 이야기하면 일정한 조직이나 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규범을 이야기하는 거죠. 보통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라 이야기하죠. 일단 그렇습니다. 법의 체계인데요. 체계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순서로 체계가 짜여져 있습니다. 헌법은 아실 거고, 법률도 아실 거고, 국회에서 만든 걸 법률이라고 이야기하고, 명령은 보통은 시행령, 시행규칙이란 것을 명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걸 하여튼 명령이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하고 규칙은 지방자치 단체에서 만든 걸 조례하고 규칙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하살표가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처럼 헌법이 제일 위에 상위법이고 규칙이 제일 밑에 하위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보실 때는 첫 번째 중요한 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네 하위에 있는 법은 상위법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있는 내용이 헌법 위반되면 위헌 법률을 해가지고 무효선을 받는 거죠. 예, 뭐 낙태법, 낙태죄, 모자보건법하고 형법에 있던 낙태죄 처벌 조항도 헌법에 있는 조항에서 위배된다고 해서 위헌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등한 위치에 있는 법일 경우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법. 법을 나중에 보면 매년 바뀌어요. 뭐 매년 바뀐 건 아닌데 뭐 주택임대차법이나 상가임대차법도 자주 바뀌어요. 자주 바뀌면 최근에 만들어진 법이 더 우선합니다. 옛날 법이 우선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법을 찾아보실 때는 현행 법률이 있고 옛날 법이 있는데 제일 최근의 법률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민법에 보면 임대차란 장이 별도로 있어요. 민법 채권항에 보면 임대차란 조항이 아예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법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민법에 있는 임대차의 특별법으로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이렇게 있으면 일반법을 찾아보셔야 되는 게 아니고 특별법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특별법을 찾아보시고 거기에 없는 내용이 있으면 일반법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은 이렇게 체계를 이렇게 짜였는데 이 법들의 체계를 보면 상위법 우선, 신법 우선, 특별법 우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법 우선을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오늘 제가 페이스북에 하나 공유했던 글이 있는데 제가 정치발전소라는 데에서 이사로 있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박사군 소장하고 뭐 자주 만나고 그러는데 오늘 박사군 소장이 어디 인터뷰에 실렸더라고요. 인터뷰 실린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의회가 너무 과잉 입법을 하고 있다. 입법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마지막 한 2개월 전에 만났을 때 서로 이야기했던 주제가 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요. 외국에는 영국이나 인도에는 한 해 만든 법 숫자가 100개를 안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법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법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이게 수천 개가 되는 법률이 무슨 법이 있는지를 몰라요. 특별법이 남용되고 있는 건데 법이 남용되고 있는 거예요. 남용되고 있으면 법의 규범력이 사라져요. 법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게 되면 법이 무슨 규범적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과잉 입법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과잉 입법의 형태는 대부분이 특별법이거든요. 특별법을 만드는 거는 대부분 보면 피해 당사자들이 자기는 특별하다. 그래서 별도로 법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해서 특별법이 많이 만들어져요. 법의 체계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헌법은 뭔가부터 봐야 되는데요. 헌법은 아시겠죠? 헌법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게 헌법입니다. 하나는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또는 뭐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사람의 기본권을 담고 있는 게 헌법이고요. 또 하나는 국가기관의 구성 또는 국가기관 간의 간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게 헌법입니다. 국가기관의 구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대통령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국회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는 국가기관 간의 관계라는 것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관계, 상권 분립이죠. 이런 관계는 어떠한 건지, 다툼이 있을 때 그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게 헌법입니다. 혹시 미국 헌법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헌법을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지금 현재는 미국 헌법은 이렇게 두 개가 다 담겨 있어요.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 기본권이라는 것은 혹시 옛날에 역사 세계사 시간에 이런 이야기 영국에서 혁명이 일어날 때 권리장전, 인권장전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소위 헌법에서 기본권의 핵심인 거예요. 쭉 목록, 국민이 가질 수 있는 목록을 권리장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헌법의 핵심 내용은 그거예요. 그런데 미국 헌법 처음 만들어질 때 이런 내용이 하나도 안 담겼어요. 미국 헌법 처음 만들 때는 오로지 국가기관의 구성과 국가기관 간의 관계의 내용만 담겼는데 그게 이제 미국 헌법의 파운더들, 미국 헌법을 만들었던 사람들 처음에 생각과 관계했는데 근데 그 뒤에 다시 뭐 곧 수정헌법 형태로 해가지고 기본권 부분이 담겨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미국 헌법에도 기본권 부분이 담겨 있긴 합니다. 하여튼 처음에 미국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기본권을 헌법에 나열하는 순간 그것만 인정될 거다. 오히려 기본권이 제한될 거다. 그런 생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열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처음엔 기본권을 안 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원래 문제로 돌아가면 헌법은 기본권, 국민의 기본권 또는 사람의 기본권. 아, 국민하고 사람은 좀 달라요. 외국인도 기본권이 주체일 수 있거든요. 외국인에게 인정 안 되는 기본권이 있고 인정되는 기본권이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이야기하면 외국인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어떤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도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몇 년 전에 헌법 개정 이야기할 때 개정 안에 보면 국민으로 기본권 주체를 명기한 것도 있고 사람으로 명기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구분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헌법은 기본권하고 국가기관의 구성, 그다음 국고기관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게 헌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률은 입법기관인 의회,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는 법을 제정되는 규범을 법률이라고 그러고요. 헌법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계된 것은 반드시 국회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는 없어요. 국회에서 다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률 내용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국회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인데요. 명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시행령이 좀 더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시행령이고 국무총리령이나 뭐 장관령, 뭐 국토교통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령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 시행규칙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자치법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위법이니까 법령보다는 하위법이니까 거기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대해서 하여튼 규범 정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인데 그 중에서 지방의회가 정한 걸 조례라고 이야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정하는 걸 규칙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일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체계 말고 법의 종류를 좀 살펴보면 뭐 법 종류 엄청 많죠. 엄청 많은데 대체로는 뭐 헌법, 민법, 형법, 행정법 뭐 이 정도만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의 권리 의무의 관계에 대한 규범이에요. 예를 들면 소유권을 어떻게 할지 또는 임대차를 어떻게 할지 부동산을 빌려줄 때 그 관계를 어떻게 할지 부동산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뭐 이런 것들 또는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을 때 그 손해는 어떻게 배상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정하고 있는 게 민법이에요. 민법 뒤에 상속 내용까지 신분관계에 대한 내용까지 민법 안에 가족법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따로 있고 가족법 따로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민법 안에 친족 상속의 장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관계, 가족 간의 신분관계에 대한 내용, 상속에 관한 내용도 민법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형법은 국가행정권의 적용 대상, 어떤 대상을 처벌할 건지 이가 형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법, 아까 행정법이란 것은 교과서에만 있는 이야기고 행정법이란 법명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법이 있는데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될지, 예를 들면 공개되고 청문회 절차, 예를 들면 뭐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규정하고 있고, 그다음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했을 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게 행정절차법입니다. 헌법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뭐 이 정도 법명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법에 따라서 소송법이라는 게 있어요. 민사소송법, 민법의 문제를 재판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그다음 형사소송법, 형법의 문제를 처벌하는 문제를 재판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지, 그다음에 행정소송법이 있는데 행정당국의 처분과 관계된 것을 재판으로 다툴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런 것들을 소송법인데 결국은 각 법의 해결 절차, 재판 절차에 대한 것이 소송법입니다. 일단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팁인데요. 법률을 찾아보는 거하고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팁은 알고 계신 게 좋아요. 법률은 여기 적혀 있는 거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들어가면 돼요. 이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나라 모든 법률은 여기 다 있어요. 심지어 법률뿐만 아니라 자치법규 이런 것까지 여기 다 있거든요. 그리고 보기가 되게 편하게 개정이 왜 됐는지에 대한 개정 연역도 다 있고, 그 다음에 3단 비교로 해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한꺼번에 쫙 보여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궁금하신 법률 내용이 뭔지 궁금하시면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이 실제로 법원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결이라고 얘기하는데 판결을 저희 법률하는 사람들은 판례라 이야기하거든요. 판례 검색은 뭐 유료 사이트도 있는데 유료 사이트는 굳이 들어갈 필요 없고요. 저희들도 요즘 돈이 비싸서 유료 사이트 안 씁니다. 로엠비 이런 데가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여기에 와 있는 케이스 노트라고 그러는데 한글로 케이스 노트 이렇게 치면 됩니다. 영어로 안 치고 그냥 한글로 케이스 노트 이렇게 치면 되는데 여기 들어가면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래 로엠비라는 그 유료 법률 사이트의 판례보다 더 많은 판례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 들어서 판례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판례를 검색하실 때는 어떻게 검색하시냐면 이미어 궁금한 단어를 넣어갖고 검색하시면 돼요. 단어 조합을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임대차 갱신 청구권 이렇게 두 개 넣으면 임대차와 갱신 청구권과 관계된 판례는 싹 다 검색해줘요. 중요한 판례들은. 그래서 어떤 사안을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고 법 조문 찾아보고 이걸 어떻게 법원에서는 해석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시면 판례 검색 사이트 가가지고 그 임의어 넣어가지고 판례 한 100개 정도만 보시면 압니다. 저도 후배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 리서치하라고 그러면 판례 한 500개 정도 보고 리서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정도 보면 이 문제를 법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답은 다 얻을 수 있어요. 일단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 구제수단, 뭐 정성수단인데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법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과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은 다 법이 해결해 줄 줄 알아요. 근데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도 있거든요. 첫 번째는 법이 해결해 주는 일과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대부분은 법이 해결해 줄 수도 있어요. 법원에 들고 가면 판단해 줘요. 근데 법원에 판단해 줄 수 있는 것도 반드시 법원에다 들고 갈지 말지 그런 판단들. 법원의 판단에 맡길지 말지 이런 판단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먼저 법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하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이 당사자라는 게 개인과 개인일 수도 있고 개인과 회사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이 당사자라는 게 반드시 개인과 개인은 아니에요. 개인과 집단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현재의 분쟁만 해결해 줍니다. 현재의 분쟁만. 그래서 권리 의무에 관한 거니까 사실 판단은 안 해줍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독립군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어요. 이거 해결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법률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법원은 그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만일 독립군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법률적인 분쟁의 문제로 된다면 예를 들면 국가 유공자에 관한 법률 때문에 독립군인 게 나에게 유공자의 자녀의 어떤 혜택을 주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그 법률적인 분쟁으로 바뀌기 때문에 판단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권리 의무의 관계가 아니라면 사실관계를 판단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법은 안 한다. 그래서 권리 의무의 관계에 대해서만 판단해 준다. 그리고 현재 분쟁만 판단해 준다. 현재 분쟁이 아닌 건 판단 안 해줘요. 이게 뭐냐면 과거의 분쟁은 판단 안 해준다는 거죠. 과거의 분쟁은. 예를 들면 옛날에 이 토지의 소유권이 누구였는지 판단해달라. 이거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 거죠. 다만 과거의 분쟁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 판단을 해줘요. 과거의 분쟁인데 유일하게 이게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판단해줘요.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옛날에 내가 근로자였는지 여부가 지금 이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과거에 제가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달라면 안 해줘요. 그런데 내가 퇴직금 청구를 하는데 내가 과거에 근로자였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법원이 판단해준 거는 권리 의무에 관한 현재 분쟁만 판단해준다. 과거의 분쟁은 판단 안 해준다. 다만 과거의 분쟁은 현재에 영향을 미칠 때만 판단해준다. 미래의 분쟁 판단 안 해줘요. 미래의 분쟁은 그 분쟁이 현실화됐을 때 소송으로 돌아와라 이야기해요. 다만 미래 분쟁을 언제 판단해준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이미 미리 다투고 있을 때 예를 들면 제가 10년 뒤에 돈을 받아야 될 그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돈을 줘야 될 사람이 그 줄 의무가 없다고 지금부터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미리 받아야 될 이익이 있으니까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당사자 사이의 현재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행사소송은 범죄 행위 처벌을 대상으로 한다. 근데 행사소송이 되게 중요하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재행법정주의하고 행벌 불소구 본칙을 이야기했는데 형사처벌은 법 조문에 있는 것만 처벌합니다. 법에 없는 거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범죄행위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보기도 범죄행위예요. 근데 조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형법에 처벌한 조항이 없어요. 그럼 처벌 못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서 새로운 범죄, 법은 항상 현실을 뒤따라가거든요. 현실이 새롭게 항상 발생하고 그 뒤에 법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유행의 범죄는 대부분 처벌 못해요. 그게 신속하게 법을 만들어야 되죠. 일단 그래서 재형법증주의라는 것은 죄와 형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만 처벌한다는 게 재형법증주의예요. 근데 이게 논 역사적 이유는 있어요. 뭐 이게 뭐 옛날에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이나 이런 데서 왕이 자기 정치적 반대판을 처벌하기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그냥 원래는 죄가 안 됐는데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하는 거예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논 원리가 재형법증주의라는 논리예요. 죄와 벌의 규모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 그것도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벌불소급 원칙이라는 것은 똑같은 이게 재형법증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먼저 어떤 행위가 있는데 그 뒤에 법을 만들어서 거꾸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소급 적용하지 못한다는 게 불소급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 이걸 왜 처벌 안 되죠? 저희가 보기에도 그 범죄행위 맞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처벌해도 조문이 없으면 처벌 못한다는 거죠. 또는 조문이 엄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문에서 약간 빗나가면 처벌 못해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딱 규정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제 자의적으로 처벌하게 되잖아요. 학대되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안 맞아서 처벌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 이야기하면 민사소송과 행사소송의 차이는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다루는 대상이 다르고요. 대상이 다르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가 달라요. 민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와 당사자의 분쟁이기 때문에 원고란 사람도 당사자고 민간이고 피고란 사람도 민간이에요. 어떤 게 보면요. 어떻게 보면 민간인데 형사는 아까 인가 죄의 처벌이기 때문에 민사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검사예요. 이게 검사고 민사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범죄 행위자예요. 그래서 민사하고 형사는 당사자 구조가 다른 거죠. 다른 거고 뭐 고소고발은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야기 안 하고요. 그리고 효과도 다른 거죠. 이런 이유에서 민사는 권리 의무 관계를 확인해주고 이게 누구 거다든지 누구는 누구의 자식이라든지 자식이기 때문에 상속은 누가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민사가 판단해 주는 건데 형사는 너는 처벌을 몇 년형의 진형을 처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형사인 거죠. 일단 그렇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의 당부, 처분을 정당하다든지 못하다든지 그래 취소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투는 게 행정소송이에요. 그래서 보통 민원할 때는 행정소송이 민원 대상일 수도 있을 거예요. 대상일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나 하여튼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을 때 그냥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피해를 주면 그거는 민사 문제예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뭘 잘못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를 운전해 가다가 공무상 차를 운전해 가다가 누구를 사고를 냈다. 그거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그냥 민사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그냥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사고를 냈을 경우. 또는 뭐 행정당국이 있던 건물이 불이 나가지고 옆에까지 불이 나고 불이 붙었다. 그거는 민사소송이에요. 그게 아니고 행사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제가 행정행위를 통해서 어떤 피해를 줄 경우에 행정소송 대상이에요. 그럴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그게 행정소송입니다. 다만 오해하시는 게 여기서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나라마다 태도가 다른데 우리나라는 의무이행 소송이라 해서 행정당국에다 뭘 해달라는 소송은 못합니다. 뭐 처분이 잘못했으니까 취소해달라 또는 뭐 그런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행정당국에다가 나한테 급부해달라. 예를 들면 뭐 내가 뭐 대상이니까 나한테 주거권을 보장해달라. 이런 건 우리나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허용 안 되는 형태입니다. 어떤 나라는 이런 걸 허용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의무이행, 행정당국 뭐 해달라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헌법소송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법률적 구제수단으로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민원을 할 때 안 그러면 소송을 하려고 그럴 때 내 목표가 이 소송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해야 돼요. 개인적인 권익 구제인 건지 안 그러면 법질서 수호인 건지. 이 법질서 수호는 헌법소송일 때 나오는데 헌법소송에서는 헌법질서의 수호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 판단이 필요하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법률적인 대응을 통해서 정성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언제 법률적 구조수단에 소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최후의 수단을 생각합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면 해야 될 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남용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게 이게 효과가 워낙 강력해서 만일 일단 이걸 해버리면 확정돼 버려요.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해버리면 확정되고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하여튼 그 다른 수단이 있으면 예를 들면 시민적 수단, 그 시민사회 정치적 수단이나 그러면 시민사회 내에서 내에서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저는 법률이라는 수단을 쓰는 게 좋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소송을 통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소송하셔도 됩니다. 또는 소송을 통해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다른 수단이 전혀 없을 때 하셔도 됩니다. 뭐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요. 이기든 지든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다른 수단이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정성수단을 통해 가장 유효한 수단일 때 또는 다른 구제수단이 없으면 법률적인 정성을 하셔도 되는데 다른 수단이 있으면 무조건 다른 수단을 하셔라. 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쟁 해결의 구조는 당사자하고 심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사자는 민사에서는 양당사자 원고피고고 형사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이런 거고요. 여기에 이걸 판단하는 심판이 있다. 법원, 안 그러면 헌법재판소 이런 심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검사라는 사람은 당사자예요. 검사를 마치 심판이라 생각하시는데 검사는 그냥 그걸 기소하는 당사자일 뿐이에요. 하나의 당사자. 그래서 법원에 가면 뭐 여기에서 박인숙 위원장님은 아주 옛날 재판 받아보셨나요? 아주 옛날에 재판 받아보면 옛날 그 재판 그 행사재판 구조하고 지금 행사재판 구조가 달라요. 법정 구조가 다른데 옛날에 이호성 위원장도 받아보셨을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판사가 있고 행사재판에 보면 판사가 있고 검사가 왼쪽에 있고 변호사가 오른쪽에 있고 변호사 바로 옆에 피고인이 있어요. 지금 이래요. 왜냐하면 이건 양당사 대등 당사자예요. 검사하고 피고인이 대등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옛날에는 검사 여기 있고 변호사 여기 있으면 피고인은 여기 있어요. 법정 방청석 비슷한 데 앉아 있어요. 구조 자체가 대등 당사자 구조가 아닌 것처럼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검사도 하고 그 피고인이라는 게 대등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마치 피고인보다 우위에 있는 직위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고 대등한 당사자다. 어떤 문제를 다투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쟁 해결 구조는 당사자가 있고 심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 낙태죄 아마 방청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가시면 보면 청구인 측이 있고요. 피청구인 측이 있어요. 그래서 청구인 쪽이 왼쪽에 앉고 거기는 피청구인 쪽이 오른쪽에 마주보고 앉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재판관들 쭉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등 당사자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걸 판단하는 심판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나오면 판결은 대인적 효력으로 끝난 게 있고 대세적 효력으로 미친 게 있는데 대부분은 대인적 효력. 대인적 효력이라는 것은 판결 받는 사람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재판을 하면 재판하는 사람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상가 임대차인데 똑같은 상가에서 상가 임대차인데 재판한 사람만 임대인을 상대해서 이기면 그 사람이 있고 나머지 임차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대인적 효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은 판결은 대인적 효력밖에 없어요. 개별적 효력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대세적 효력이 있는데 그거는 예를 들면 회사에서 주주총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효 이런 거 판단하면 이건 한 사람 소송을 낸 사람만 입장에서만 무효를 받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 주주총회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안 한 사람도 그 효과를 받는 거죠. 이런 걸 대세적 효력이라고 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법조인은 무슨 역할을 하냐? 법조인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집행하는 사람은 검사고요, 주로요. 집행한다는 것은 처벌하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검사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이렇게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질문사항에 있었는데 변호사는 그런 분쟁 과정에서 민사에서는 양당사자 쪽에 어느 쪽에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원고의 대리일 수도 있고 피고의 대리인. 법률 전문 지식으로 그 사람 돕는 거죠.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민사에서는
원고 피고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검사가 잘 하니까 원고 쪽은 검사가 잘하니까 피고인의 변호인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 지식으로서 그런 사람 돕는 역할을 한다. 전문 변호사가 있냐? 아주 전문적인 변호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워낙 일반적인 사건은 굳이 전문 변호사 안 찾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특수한 분야는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훨씬 더 잘하긴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런 법률 실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이게 프로세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프로세스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민사의 프로세스, 행정 사건의 프로세스, 형사의 프로세스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먼저 형사부터 할까요? 형사는 이런 구조예요. 형사는 수사가 있고요. 수사의 개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이제 아까 고소고발이 나왔는데요. 고소고발이 있거나 안 그러면 인지하거나 인지란 것은 수사기관이 자기 스스로 발견하는 거예요. 검찰 특수부가 이런 거 잘합니다. 인지수사 잘합니다. 근데 하여튼 고소고발이 있거나 인지하거나 이러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수사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수사란 부분이 있고 형사는요. 수사가 있고 나면 그게 기소가 되면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판이 있고요. 재판이 끝나고 나면 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는 기본적으로 수사, 재판, 형사의 처벌의 집행 이 구조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민사는 이제 영 다르죠. 민사는 뭐 수사라는 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사는요. 수사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민사는 보존처분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보존처분. 이제 이 보존처분이라는 이야기하면 잘 모르시니까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소송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소송하면서 해도 됩니다. 왜 보존처분을 왜 하느냐? 소송을 이겼는데 판결을 예를 들면 제가 돈을 달라는 소송을 해서 이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다 빼돌렸어요. 그럼 무용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소송하기 전에 또는 소송하는 동시에 그 사람 재산을 묶어두는 게 보존처분이에요. 그래서 보존한다. 재산을 보존한다는 의미에서 보존처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민사는 미리 보존처분을 먼저 하고 들어가요. 딱 미리 묶어놓는 거죠. 그 사람 재산을요. 묶어놓는 그 보존처분을 하고 나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안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본안소송이 있으면 이기면 임의로 돈을 주면 참 좋아요. 피고가. 돈을 주면 좋은데 그러면 임의로 이행이 되는 건데 안 되면 강제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는 보존처분, 본안재판, 강제집행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은 그냥 본안소송이 있고 뭐 행정당국이 이 법원의 판결을 안 따르는 경우는 없거든요. 본안소송이 있고 안 따르면 강제집행하면 되는데 본안소송이 있다 그런 거고 대신에 그 행정에서는 보존처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왠지 아까 얘기한 게 보존처분이라는 것은 뭔가를 집행했는데 그게 그 재산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하는데 행정당국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없는데 대신에 좀 다르게 집행정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법률 전문가가 돼가지고 조국하고 검찰하고 추미애 장관 때문에 법률 전문가가 다 됐어요. 집행정지 많이 들어보셨죠? 윤 총장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2번 있었습니다. 징계 절차에서 하면 직무정지에 대해서 집행정지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징계처분, 2개월 징계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는 보존처분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집행정지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민사는 판결 있기 전이라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 막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닌데 행정은 특이해가지고 행정은 행정당국이 처분하면 그게 소송을 통해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게 돼요. 그거는 행정의 고유한 성격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좀 안 좋은 예인데요. 제가 노점상 철거 쪽 담당을 많이 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계곡에 불법 가공물이 있어요. 그것도 식당 옛날엔 공원 안에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식당 안에 불법 가공물이 있어요. 그걸 당장 철거하지 못하면 행정의 이거 효력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행정당국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통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게 효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웃기는 거죠. 그래서 행정처분은 특이하게 거꾸로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한 행위로 봐요. 유한 행위로.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이 유한 행위이기 때문에 거꾸로 피해를 되게 입을 수 있어요. 전행적인 예우가 그런 거죠. 특수한 시기만 그런 거죠.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문화재다. 근데 정부에서 문화재를 철거하려고 그런다. 근데 철거 명령이 떨어졌으면 문화재법에 무슨 법에서 철거 명령이 떨어졌으면 이걸 유효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냥 재판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그냥 철거돼 버린 거예요. 근데 철거를 안 막으면 이거 아까운 문화재가 철거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당국이 이 힘을 임시로 막는 게 집행정지예요. 임시로 막는 게. 그래서 집행정지고 집행정지는 법률에 보면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하게 돼 있어요. 아까 민사의 보존처분은 아주 쉽게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임시로 임시로 재산을 그냥 묶어놓은 거기 때문이기 때문에 묶어놓은 거이기 때문에 큰 피해도 없어요.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이기면 그냥 이 안에 주면 되고 지면 그냥 풀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행정은 이걸 자주 정지시키면 아까 이제 행정처분 자체 효력이 자체가 워낙 무효화되기 때문에 법 조문상으로 보면 집행정지는 예외적으로 잘 인정 안 해줘요. 판결을 받고 나면 특히 민사소송은 판결을 받고 나면 강제집행 임의로 이행해주면 좋은데 임의로 이행 안 해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된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전문적인 것까지 아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강제집행은 판결이 있어야 되고요. 판결만 갖고 강제집행 안 됩니다. 법원에 가서 다시 집행문을 떼달라고 그래야 돼요. 판결을 받았으니까 집행할 수 있게 집행문 하나 떼달라고 그러면 판결 보면 판결 뒤에다 집행하는 도장 같은 거 찍어줘요. 그러면 그걸 소위 집행관들, 속달리, 집행관들한테 들고 가면 강제집행해줘요. 그래서 강제집행은 판결이 있어야 되고 집행문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된다. 강제집행 원리는 간단해요. 물건을 잡고 아까 가압류라는 게 있었잖아요. 가짜는 가짜가 붙은 거 아닙니까? 임시로 묶어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강제집행은 압류, 그냥 진짜 판결이 있으니까 그냥 묶어요. 묶고 이걸 환가, 돈으로 바꿔요. 그리고 나서 채권자한테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강제집행은 원리가 모든 강제집행 원리가 간단해요. 압류, 환가, 배당, 압류, 환가, 배당 이 원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돈일 경우에는 환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압류, 추심 내지 전부 돈을 직접 받는 게 추심이고 돈을 대신 받는 게 추심이고 직접 내한테 주라는 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돈을 받는 거일 경우에는 환가, 배당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압류, 추심 또는 전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책임재산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칠게요. 책임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로 판결이 있었는데 임의로 이행하면 참 좋죠. 대부분 임의로 이행합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계속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관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의로 이행하는데 뭐 임의로 이행 안 하면 저희가 강제집행하면 되죠. 근데 강제집행할 재산조차 없을 경우에 판결을 받았는데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마지막에 해볼 수 있는 게 혹시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책임재산의 확보라는 거예요. 재산이 있는지.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요. 판결문이 있으면 상대방 보고 재산을 명시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재산을 까봐라. 전두환이 재산을 명시를 했죠. 29만 원 있다고 이야기했죠. 자기 전 재산. 그래서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내 판결 받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집행할 재산도 없으니까 재산을 까봐라는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을 재산 명시 제도라고 해요. 이 어떤 효과가 있냐? 법원에 안 논다든지 또는 뭐 법원에 나와서 선서를 거부한다든지 재산 목록을 제출 안 한다든지 재산 목록을 허위로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기면 형사처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없는 만큼 까버리면 이것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두환이 자기 재산은 29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 재산은 29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딴 데 있을 건데 딴 데 있는 걸 발견하시면 형사처벌 당합니다. 전두환은요. 근데 하여튼 아직까지 발견 못했어요. 국가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일부는 발견했는데 그거는 집행돼가지고 아마 전두환 처벌 대상은 아닐 거예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는 재산 명시제도하고 다른 건데 공적 장부에다가 이 사람 돈 안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명부를 만들라고 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알리냐? 특히 은행연합회에 알려요. 은행연합회에 알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이 사람 신용거래가 전혀 안 돼요. 은행 계좌 개설도 안 되고 카드도 다 정지되고 그래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돈을 갖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판결 받았는데 강제집행을 할 재산이 없으면 재산 명시제도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제도를 이용하시면 된다. 이 정도만 안내하시면 됩니다, 분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쟁송 부분인데요. 주장과 입증, 소송을 하면 주장과 입증이 따라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장하고 입증은 반드시 같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올바른 주장을 했는데 왜 법원이 판단 안 해줘요? 입증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장과 소송이라 할 경우에는 주장을 정리하고 그거에 맞는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장하는 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다. 법원이 그걸 다 해주는 거 아니다. 법원은 증거 없으면 판단 못 해준다.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된다. 권리를 주장하면 그 권리의 존재를 입증해야 된다. 예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 안 해야 될 아주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존재하는 걸 주장할 경우에는 존재하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데 부존재한다는 것은 입증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는 걸 어떻게 입증해요?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어떤 거의 부존재,
입증할 부존재를 주장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반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한다. 왜 법원은 왜 판단하니 왜 저 손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 주장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주장이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보기에는 입증이 부정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이걸 소송을 해야 될지 말지 판단할 때 사건을 처음 접할 때 판단해야 될 게 있는데요. 쭉 적어놨습니다. 9가지를 적어놨는데요. 이게 저희들 후배들 한테 이제 실무 교육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하는데 이 9가지를 반드시 판단하고 나서 소송할지 말지 이 일을 해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가 누구냐, 뭐 당사자 누구냐인 거고요. 두 번째는 구하는 바, 법원에 구하는 바를 뭐로 할 건지 이걸 청구 취지라고 그러거든요. 민사소송에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걸 판단해달라고 얘기하든지 또는 이거는 명도해 주셔야 됩니다. 또는 이거는 행정소송에서는 이거 철거는 노점상 철거는 부당합니다. 철거 명령은 부당하니까 취소해야 됩니다. 이런 청구 취지라고 이야기하는 구하는 바를 뭐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이 구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주장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거고요. 근데 소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입증 가능성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증 못하면 아무리 주장이 좋더라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람을 상담할 때 당신 주장 다 많은데 그런데 증거는 있어요. 증거는 마련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을 항상 묻거든요. 그래서 입증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성소 가능성. 그렇게 입증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 판단을 해야 됩니다. 성소 가능성.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소송 외에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지.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비용은 많이 들 건데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비용을 감당하고도 이걸 할 수 있는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것 또는 소송 실익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해라고 그러고요. 그럴 때 하여튼 오히려 저희들은 뭐 보통은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저희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보다는 입증 가능성이나 성소 가능성이나 다른 구제 수단이나 뭐 하여튼 소송 실익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세히 따져봅니다. 법조인들은요. 따져보고요. 소송 실익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소송 실익은 이기는 게 반드시 이기는 것만이 소송 실익은 아닙니다. 대체로는 소송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못 이기면 이 소송할 필요 없다고 계속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송 과정 자체가 일종의 회원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화를 푸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뭔가 억울함이 그 과정 자체가 해소되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판사한테 대놓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자기가 속에 있는 응어리가 풀리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송은 저도 괜찮은데 이 과정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비록 지더라도 이게 사회적 문제제기다. 이거는 사회에 던지는 문제제기다 라고 생각해서 소송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만일 진다 하더라도 이런 의미가 있다면 이게 뭔가 억울함이 풀리는 과정이라는 어떤 게 있거나 안 그러면 어떤 사회에 던지는 문제제기의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면 소송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소송의 실익이 있는가는 반드시 따져보셔야 된다 하는 거고요. 관할을 조금 더 이야기하면 이제 소송을 하시면 이게 소송이란 게 뭐 형사도 마찬가지예요. 민사는 어떤 법원을 들고 갈 것인가고 행사는 어느 경찰서 어느 검찰을 찾아갈 건지가 관할 문제거든요. 원칙은 상대방 주소지가 관할입니다. 왜냐하면 원치 않은데 소송이 끌려 들어왔잖아요. 원치 않은데 소송이 끌려 들어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 이익은 주자고 해서 관할은 피고 주소지 또는 피고소인 행사 고소원 당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관할입니다. 원칙이 그겁니다. 다만 그거 아닌 경우에도 관할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행위지, 어떤 행위지, 불법 행위지이거나 어떤 소재지, 재산이 있는 소재지. 그거는 피고 주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원칙은 피고가 있는 것, 억지로 소송에 끌려 들어온 사람이 있는 장소가 주소지가 관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 청구 취지 말씀드렸는데 청구 취지가 뭘 구하는 바라고 말씀드렸고요. 뭐든 소장도 그렇고 뭐 고소장도 그렇고 쓰는 거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 행태로 쓰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형사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고소장, 고발장 단축에 쓰셔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쓰셔야 되냐? 고소 취지, 고소 이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민사에서는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인데 형사에서는 고소 취지. 뭐냐면 절도했으면 도둑 형법상의 절도죄에 해당함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라든지 주거 침입죄에 해당함으로 처벌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에 대해서 성추행이나 안 그러면 스토커에 해당함으로 처벌해 주십시오가 그 고소 취지고요. 고소 이유는 그 사실관계를 쓰는 거죠. 고소 이유는. 그래서 쓰는 양식은 똑같아요. 취지, 이유 이렇게 씁니다. 항상 구하는 바, 그 다음에 이유 이렇게 씁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관계, 그러면 이제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인데요. 사실관계는 항상 육하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너무 쉬운 이야기죠. 육하원칙에 따라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다. 이 6가지로 저희도 항상 이거 연습합니다. 정말 지루하게 이걸 씁니다. 준비 쓰면 그 변호사가 쓰는 글에 보면 정말 지루하게 한번 빠져먹어도 돼요. 누구랑은 빠져먹어도 되고 문학 작품에서 누가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뻔히 알지 않습니까? 또는 어디서 안 써도 돼요. 근데 변호사가 쓰는 거를 보면 정말 한 문장이 이 육하원칙에 따라 딱 써져 있어요. 맨날 그렇게 쓰는 거죠, 저희들은요. 그래서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증거는 제일 중요한 증거는 서류예요. 서류를 민사소송의 증거의 왕이라고 그래요. 행사에서는 자백을 증거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민사에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서는 증거보다는 당사자의 말을 더 높이 치는 나라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서류보다는 당사자의 말이 정인의 말이 더 중요한 증거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류를 제일 높은 증거라고 보통 봐요. 그래서 서정, 서류 또는 정인 안 그러면 이제 감정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문인을 통해 가지고 피해를 추정하거나 그런 거죠. 손해배상액을 추정하거나 면적을 측정하나 이런 걸 감정이라고 그러고 검증은 직접 가서 보는 거가 검증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문서 제출 명령은 상대방한테 문서를 제출해달라. 내와 관계된 문서 제출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서 송부 촉탁은 다른 법원에 있는 그 재판 기록을 보내달라. 이런 게 문서 송부 촉탁이고요. 사실조회는 관이나 행정당국에다가 당신들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한테 좀 보내주세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보내주세요라는 게 사실조회거든요. 그리고 당사자 본인 신문은 상대방에게 묻는 거, 나한테 묻는 거. 이런 건데 증거는 이런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서류 안 그러면 진술, 정인의 진술 뭐 이런 것 나머지 감정검정, 문서 제출 명령, 문서 송부 촉탁 당사자 본인 신문 법원 안에서 하는 거고 재판 과정에 하는 거고 나머지 그 서정하고 정인은 미리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 이런 거고요. 뭐 탄원서, 진정서, 합의서가 효력이 있냐 이걸 저한테 물으셔서 그냥 판사가 쓱 한번 넘겨보고 왜냐하면 법적으로 어떤 걸 강제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아니에요. 유일하게 합의서만 유일하게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합의서는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민사에서는 니하고 돈 주기로 합의한 거 아니냐. 그럼 이건 증거죠. 그래서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행사에서 뭐 피해자하고 합의했다. 이거는 범죄 이후에 피해가 회복됐다는 거이기 때문에 양형, 처벌의 수위를 결정할 때 고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의서 정도는 의미 있는 서류일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탄원서, 진성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직접 소송할 일은 없는데요. 소송을 옆에 주위에서 도와주시게 될 경우 변론이란 것은 소송에서 하는 것을 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변론의 기본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6가지의 원칙, 7가지의 원칙을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공개의 원칙입니다. 공개 심리의 원칙. 모든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거는 우리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에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 게 뭐냐면 가사사건, 이혼사건 이런 거는 공개하는 게 되게 민감할 수도 있잖아요. 가사사건도 다 대부분 공개되는데 재판부가 이건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럼 당사자 외의 분들 다 나가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거나 안 그러면 형사사건 중에서 성과 관계된 사건 이런 거는 피해자가 나와서 증언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감한 내용일 경우에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모든 재판은 원칙은 공개입니다. 예외적으로 가사사건하고 형사의 일부 성 관련 사건 이런 걸 재판부가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 외에 재판이 공개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은 조그만한데 방청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초청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일부만 공개되는 경우는 있으나 공개 안 되는 재판은 없습니다. 하여튼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재판은 쌍방심리가 원칙이다. 쌍방심리라는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양 당사자가 이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게 쌍방심리거든요. 그래서 재판 원칙상으로는 쌍방심리가 원칙이다. 그래서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변호사 계속 한 10년 정도 하면 맨날 농담이 법조 표현들 갖고 맨날 농담합니다. 누구 말 들으면 원칙은 쌍방심리가 원칙이지 당신 말만 듣고 갖고 난 판단 못하겠어. 이게 저희들이 맨날 1인 농담하거든요. 원칙은 쌍방심리야. 당신 말 갖고 난 판단 못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판은 쌍방심리. 모든 사람 이야기, 양쪽 당사자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게 쌍방심리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술심리주의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영화 보거나 외국은 그렇습니다. 외국은 그렇는데 우리나라 영화 보거나 우리나라 법정 드라마 보면 변호사들, 검사들 말로 쫙 하죠. 말로 쫙 하는데 이게 이제 구두변론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말로 쫙 하는데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가보면 말로 안 합니다. 그걸 대부분은 서면심리라고 해가지고 서면을 다 써내고 법정 가서는 서면으로 이렇게 진술하셨죠? 네. 진술하셨죠? 네. 그래서 보통 재판은 보통 1분 내내 끝납니다. 한 재판이에요. 이게 법조문, 우리나라 법조문에는 그 직접심리,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두변론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저 변호사를 지금 20년 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법정에서 구두변론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서면 제출했어요? 예. 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 드라마, 법정 영화에서 나오는 우리나라의 변호사나 검사의 구두변론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인데 점점 한 10년 전부터 점점 구두변론이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재판부마다 구두변론을 원칙적으로 하는 재판부가 있어요. 변호사가 되게 당황스러워요. 아무도 구두변론을 하다가 갑자기 판사가 구두로 변론하세요. 그러면 한 5분 동안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변호사는 구두변론하고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구두변론이 완전 원칙이 되기 전까지 변호사를 그만두는 게 제가 그건데 목표인데요. 그런데 구두변론이 점점 원칙이 되고 있고 법 조문에는 구두변론을 원칙으로 한다 돼 있어요.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구술심리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직접심리주의라는 게 있는데 직접심리는 판단할 판사 앞에서 재판 진행한다는 게 직접심리 원칙이에요. 자기가 직접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이 판단하지는 못한다는 게 직접 심리주의예요. 그래서 판사 앞에서 재판을 진행해라 하는 게 직접심리인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 쫙 진행하는데 판사가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바뀔 경우에는 이제 변론을 갱신한다 해서 판사 바뀌었다 해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재판된 거를 그대로 원용해도 되겠죠. 거기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정도 묻는 거로서 그걸 변론을 갱신한다고 그러거든요. 뭐 그런 거 예외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게 이제 뒤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소위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인데요. 이게 또 이제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가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기 전에 밑에 있는 수시제출주의만 먼저 이야기하고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를 말씀드릴게요. 수시제출주의는 즉시 제출하라는 거예요. 즉시. 증거나 주장은 즉시. 그래서 오히려 뭐 보통은 아주 뭐 한 번 제출 안 했다 해서 법원이 더 이상 안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진짜 늦게 제출하면 법원이 안 받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실기한 기회를 잃은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면 재판 도중에 안 내고 재판 다 끝날 때 낸다. 내 증거 내겠다. 그러면 법원이 안 받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수시제출주의 때문에 그래요. 주장과 입증은 즉시 제출해라.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가 뭐냐? 처분권주의는 판사는 당사자가 판단을 요구한 것만 판단한다. 처분권주의. 그래서 판사 보기에 이런 소송 아니고 다른 소송을 오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거였는데 판사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판사한테 이것만 판단을 요구했으니까. 판사가 당사자가 채권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을 줄 의무가 있습니다라는 그 판단을 했으면 판사가 그 의무는 없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채권관계가 아니지만 불법행위로 돈을 줄 수 있다 생각한다면 당사자가 불법행위에서 돈을 달라는 소송을 안 냈으면 판사는 속으로는 이 사람이 불법행위로 소송됐으면 손 들어줄 수 있을 건데 라는 판단을 못합니다. 이걸 처분권주의라고 그래요. 판사한테 처분을 맡긴 것만 판단하라. 이게 처분권주의예요. 예외가 있는데 헌법재판은 예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보통 헌법재판 위원 제청을 어떻게 하냐면 이 조문 예를 들면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형법에 있는 낙태에 관한 낙태에 관한 조항하고 모자분법의 어떤 조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판단해달라 이렇게 들고 갑니다. 근데 헌법재판관이 보기에 이 조문 말고 다른 조문 판단 안 했던 다른 조문도 위헌이다 생각하면 헌법재판은 개인의 권리구제의 목적뿐만 아니라 헌법 질서의 수호라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재판관이 판단하기에 이거는 비록 당사자가 판단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보기에 위헌이라 생각하면 헌법재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처분권주의의 예가 헌법재판에서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하여튼 처분권주의라는 것은 처분을 요구한 것, 판단을 요구한 것만 판단한다는 거고요. 변론주의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은 것. 이제 처분권주의는 청구 취지와 관계된 거예요. 아까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판단을 요구했던 게 청구 취지고 그걸 판단을 요구한 근거가 되는 게 청구 원인인데
처분권주의는 판단과 관계된 거, 판단이 대상과 관계된 거고 변론주의는 이유와 관계된 거예요. 원인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 입증하지 않으면 판사가 나서서 도와주지 말라는 게 변론주의예요. 당사자가 주장 입증한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는 거고 판사가 나서가지고 당사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서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보면 판사가 예를 들면 법정 가서 법정을 보면 당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사님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님 판단은 뭐예요? 그러면 판사가 저는 개입하지 못합니다.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판단만 할 뿐이지 누구 쪽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송 과정에서. 이걸 변론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장 입증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이걸 변론주의라고 합니다. 이 정도가 변론하실 때 그런 거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냐, 재판은 얼마나 걸리냐 문제인데요. 아까 그거 말씀드렸죠. 그거부터 먼저 행사부터 말씀드릴게요. 행사가 그거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수사, 재판, 그 다음에 처분, 집행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수사의 계기가 되는 거는 고소, 고발, 인지입니다. 말씀드렸죠.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게 고소고요. 고발은 피해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게 고발이에요. 인지는 수사당국이 직접 판단해갖고 직접 하는 게 인지예요. 그래서 수사의 개시는 이렇게 되고 수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기소 여부, 재판을 넘기기 위해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소할지 말지, 기소 불기소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기소 불기소 결정이 있고 기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집행되는 거죠. 그러면 행사에서는 좀 더 봐야 될 게, 행사는 구속 불구속이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구속 불구속이라는 개념은 이거는 재판 진행과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당사자를 잡아놓고 하는 게 구속이고요. 잡아놓고 수사하거나 잡아놓고 재판하는 게 수사 구속 재판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풀어두고 필요할 때 와라 해가지고 수사하거나 필요할 때 재판한 날이 있으니까 와라고 하는 게 불구속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재판 절차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함에 있어서 또는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을 묶어두고 할 필요가 있느냐, 안 그러면 그냥 놔두고 할 필요가 있냐가 구속 불구속이다. 근데 지금도 이것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다른 나라도 불구속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옛날에는 구속이 원칙이었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됐냐면 형사소송법 조문에 보면 구속은 아주 예외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도주의 우려, 이 사람이 도망칠 우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안 잡아놓으면 수사받다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 재판받다가 도망칠 우려가 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안 그러면 증거인멸의 우려. 증거를 이 사람이 놔두면 증거를 막 없앨 것 같다. 또는 높은 법정형이 예상될 경우. 이건 사실 도주의 우려가 똑같은 건데 예상되는 법정형이 한 10년 정도면 대부분이 재판 안 받고 도망가고 싶어 하겠죠. 외국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에만 구속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옛날에는 거의 이거 무관하게 구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구속은 일종의 처분이라 생각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속은 처분이 아니고 수사의 필요 또는 재판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행정적 필요에 따라 하는 건데 옛날에는 구속을 처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쁜 놈, 니 구속이란 처분을 한번 받아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 막 할 때는 거의 대부분 구속이었어요. 형사 피의자들 거의 다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고 재판받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이 불구속이에요. 불구속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입장이 제일 상당한 게 옛날에는, 요즘은 안 그런, 요즘요. 옛날에는 구속의 원칙이니까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변호사 찾아오고 변호사가 재판하면 대부분 풀려나요. 그래서 변호사 큰 역할인 것처럼 보이죠. 돈 받기 참 별했어요. 근데 요즘은 불구속의 원칙이니까 변호사 할 때는 다 풀려갖고 저한테 상담 와요. 근데 재판하고는 구속돼요. 변호사 되게 곤란합니다. 돈을 받아가 열심히 해줬는데 불구속 상태에서 결과는 구속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형사사건 하기가 요즘 훨씬 변호사가 힘듭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속, 불구속 말씀드렸고, 기소하고 불기소가 있는데, 이제 기소하고 불기소는 아까 말씀드린 수사를 다 했는데, 이걸 법원의 판단을 맡기는 걸 기소라고 이야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안 맡기는 걸 불기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소하고 불기소를 이렇게 구분한다. 근데 불기소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불기소, 이게 사람들이 이제 요번에 뭐죠 하여튼 볼 때도 불기소되었기 때문에 제가 없는 걸 판단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불기소도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불기소됐다 해서 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불기소의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기소유예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요. 기소유예는 제가 되는데 처벌하지 않겠다는 게 기소유예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좀 선후배 불려가면 너 반성문 쓰고 처벌하지 않게 반성문 한 장 써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는데 요번에 처벌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게 기소유예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있는 거예요. 처벌만 안 할 뿐이죠.
그런 거고 혐의 없음이라는 게 있는데 혐의 없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범죄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혐의 없음이 있고 범죄는 되긴 하는데 고소사실 볼 때 범죄는 되긴 하는데 증거가 없어. 이게 혐의 없음이야. 예를 들면 간통죄 지금 이제 없어졌죠. 없어졌기 때문에 간통을 저지르더라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죄가 안 되기 때문에 혐의 없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살인을 했다. 그런데 살인을 했는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어서 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혐의 없으면은 죄가 인정 안 되는 이유로 혐의 없는 경우도 있고 증거가 없어서 혐의 없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이제 죄가 안 됨이라는 것도 있어요. 범죄 인정이 혐의 없음과 좀 다른 게 죄가 안 됨인데 이거는 범죄는 되는데 처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 이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은 그런 거죠. 위법성 조각 사유라 해서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진실한 사실일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거든요. 명예훼손이라도요. 그런 것처럼 죄는 되는데 위법성이 없다든지 또는 형사 미성년자라든지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죄가 안 됨이라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공소권 없음이 있는데요. 공소권 없음은 예를 들면 공소제기, 검찰이 공소제기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권한 자체가. 나머지는 공소를 다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기소유예하거나 혐의 없음하거나 죄가 안 됨인데 이거는 공소권 없음은 검찰 자체가 공소 제기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친고죄. 친고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성관련 범죄 같은 게 대부분 친고죄예요.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게 그 친고죄거든요. 당사자 고소 없이는 공소 제기를 못하는 거예요. 검사가. 또는 반의사불벌죄라 해서 당사자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게 반의사불벌죄거든요. 예를 들면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나 처벌하지 않는 걸 원하지 않아요. 공소 제기는 할 수 있어요. 검사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당사자가 그 공소 제기된 순간 나는 처벌을 원치 않아요. 처벌 불허 논사를 법원에 내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처벌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만 놓으면 공소 제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또는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사망한 경우에는 공소권은 없으면 돼요. 이게 안타깝지만 최근에 박원순 시장과 관계돼서 이건 이제 형사 문제는 아닌데 행사 문제에다 수사당국이 불기소 처분했거든요. 불기소 처분했는데 이유가 사실은 피의자 사망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쪽을 옹호하는 쪽은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혐의 없다고 판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불기소 처분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종류의 불기소 처분이 있다는 거고요. 하여튼 불기소 처분 그렇고 기소는 또 기소도 두 가지로 갈려요. 구공판하고 구약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구공판은 재판을 받게 하는 게 구공판이고요. 구약식은 내가 벌금 이 정도로 물릴 테니까 벌금 내고 말래. 재판 안 받고 하는 게 구약식이에요. 구약식 처분을 하면 검사가 연락이 와요. 벌금을 얼마 정도 할 거니까 당신 이해 안 할 거면 법원 보고 벌금 명령 내리라고 이야기할게. 그러면 재판하지 말자. 오케이. 그러면 구약식 처분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구약식 처분에 다투겠어가 그러면 이제 재판 넘어가는 거죠. 근데 하여튼 구약식 구공판은 재판을 하는 게 공판이고 재판을 안 하고 그냥 벌금 내고 마는 게 약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고요. 재판 절차 얼마 정도 걸리느냐. 민사사건은 1심이 좀 더 많이 걸리고 2심이 짧게 걸리고 3심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1심은 한 1년 정도 걸려요. 2심은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3심은 예측은 못합니다. 3심은 1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3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심은 재판이 열리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쫌락쫌락 들고 있다가 3심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러면 한 1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고 3개월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이게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그러는데 3심 재판부가 판단할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한 몇 개월 만에 끝나는데 3심 재판부 대법원이 판단할 거라 상황이라 생각하면서 몇 년을 들고 있는 사건이 많아요. 하여튼 그래서 3심은 얼마 정도 걸릴지 예측할 수 없고 다만 1심은 1년, 2심은 6개월 정도 걸린다. 효율적이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당사자는 되게 비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 정도 빨리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조정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어요. 조정이 엄청 활성화되어 있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재판을 하면 자기 생전에 판결을 못 봐요. 재판을 하면 자기 생전에 판결의 결과를 못 받기 때문에 결국 조정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통은 한 재판을 통해서 3심까지 가더라도 보통 한 1년 6개월 한 2년이면 끝나거든요. 이 정도면 대체로는 되게 빨리 진행된다고 봐요. 다른 나라에 비춰보면 일단 그렇습니다. 그 형사사건은 불구속일 경우에는 얼마 정도 걸릴지 예측 못합니다. 불구속이기 때문에 법원이 굳이 재판을 빨리 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1심은 한 뭐 1년 내에 아까 민사하고 비슷해요. 1년 내에 2심은 한 6개월 내에 3심은 언제 얼마까지 걸릴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구속은 법에 조문이 있어요. 언제 내 판단해라는.
그래서 1심은 6개월 내에 판단해야 돼요. 반드시. 6개월 내에 판단 못하면 구속 상태를 풀어줘야 돼요. 구속을 풀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속 상태에서는 1심은 6개월 내, 그리고 2심과 3심은 최대 8개월 이내, 8개월 이내에 재판을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러면 이제 재판 결과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상소를 하시면 되죠. 상소는 2심에 다투는 걸 항소라고 그러고요. 항소하고 상고를 합친한 걸 상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2심에서 다투는 걸 항소, 3심에서 다투는 걸 상고라고 그래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상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소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 상소 대상이냐? 항소는 다 항소 대상입니다. 상고는 상고는 다 상고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요. 상고를 하셔야 됩니다. 3심까지 갈 수 있는데 대법원은 법률적인 쟁점만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판단 문제는 대법원이 안 하기 때문에 3심에 가더라도 양형이 부당하다. 양형은 사실 판단 문제거든요. 형사사건에서 제가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은 저는 죄는 인정하는데 유무죄를 다투는 건 아니고요. 저는 형이 너무 많아요. 대법원은 이거는 우리 판단 대상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민사에서도 이거 사실 판단이 잘못됐어요. 이건 저 소유예요. 이렇게 해서 대법원 들고 가면 대법원은 사실 판단 문제는 우리 판단 아니야. 법률적인 쟁점은 우리 판단 사항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재판가에 동의하지 못하면 항소하고 상고하셔도 됩니다. 3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대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판단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심은 거의 인정 안 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당사자는 왜 재심을 잘 인정 안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법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심을 잘 인정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왜냐하면 재심을 너무 쉽게 인정하면 재판이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10번이고 20번이고. 그래서 재심은 어느 나라도 재심은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그 예외적으로 너무 인정 안 해서 문제예요. 너무 인정 안 해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재판은 저희들이 법조인들이 이야기하는 재판은 실체적 정의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재판 과정이. 그래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실체적 정의가 밝혀지는 과정은 아닙니다. 판사가 판단하는 거, 제3자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사자가 가져오는 주장과 증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잘 주장 못하고 잘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진실을 못 밝힙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할 때는 저희가 이기고도 우리가 이긴 게 가혹거릴 때도 있고 지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무죄를 받았는데 속으로는 이게 무죄일까 생각하는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게 이건 열심히 잘 주장하고 잘 증거를 마련했냐의 문제고 그걸 가지고 판사를 설득하는 문제지 그 결과가 반드시 모든 정의를 다 밝혀줄 것이다.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이십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의당과 법률 민원인데요. 정의당에 개입해야 될 법률 민원은 뭐냐? 법률 구조공단 가면 진짜 상담 잘해줘요. 물론 이제 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어요. 안 그러면 법원에 가면 그 상담하는 그 변호사들이 있어요.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또는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원이나 이런 데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와 당사자 사이의 문제, 개인과 개인의 문제는 가능하면 당에 있는 활동가들이 개입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뭐냐면 나머지 상대방도 지역의 유권자 일 수도 있고 누가 맞는지 몰라요. 민사는 사실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안 그러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민사 분석에서. 내한테 상담 오는 사람, 제가 의뢰받은 사람 반드시 신신인 정의라고 저는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하는 거고 우리 쪽이 거짓말하거나 우리 쪽이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저쪽이 거짓말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당사의 문제가 그게 그 사적 정의이고 자기들 내 권리 분쟁인 거지 이 자체가 반대 정의를 실은 어떤 사회적 정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당사자 내에도 상대방도 하여튼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민사 문제는 저는 개입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은 거고 소개해 준 게 맞겠다 싶어요. 저는 민사 문제라도 하여튼 이런 성격의 경우에는 정의당이 개입해야 되는데 집단 분쟁일 경우, 이제 조직화 대상이 있는 거죠. 집단 분쟁일 경우. 예를 들면 옛날에 충중가에 제가 옛날에 잠깐 상담 조금 개입은 했죠. 아마 충중가, 청중가, 아마 상가 민원, 집단 민원이 있었을 건데 집단 분쟁일 경우에 우리 조직화해야 될 대상이 있는 경우, 뭐 환경이나 노동이나 뭐 철거나 뭐 상가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집단적인 그 피해 당사자 있을 경우에 그 조직화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뭐 개입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집단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사안일 경우
예를 들면 우리가 개입했나요? 우리 정의당이 옛날에 궁중족발 같은 경우에 임대차 문제, 소위 임대인과 임대인 아닌 임대차 상가 임대차 보호법 허점의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임대인과 임대인 아닌 사람 임차인과의 관계에 어떤 불평등한 문제를 제기했던 어떤 그런 쟁점이지 않습니까? 또는 집행 가능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라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개입하되, 저는 그게 아니면 개입하지 말라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전문적인 상담하는 것을 소개해 주라. 소개는 충분히 해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추이 정도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면서 물어는 보셔라. 어떻게 됐는지. 그 정도만 하시면 된다. 특히 법률 분쟁에 개입할 때 대리 개입하지 말라. 당사자를 주체로 세워야 되는 거지. 우리가 마치 주체처럼 나서서 하는 건 제일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심지어 그러면 뒤통수 맞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나서서 다 해결했는데 당사자 말이 달라지고 또는 따로 합의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법률 분쟁에는 대리 개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일단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에 정의당이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위성정당 그거 정의당이 당사자죠. 정의당이 당사자 되는 법률 분쟁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경우는 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정의당이 당사자니까, 피해 당사자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인데, 그러면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기획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집단 분쟁이 있거나 안 그러면 사회적 쟁점이 있기 때문에 기획소송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저희 변호사들도 공익 사건으로 집단소송 기획 많이 해요. 근데 반드시 몇 가지를 항상 확인합니다. 첫 번째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게 달성 가능한지 그걸 보고요. 두 번째는 이거 아까 했던 이야기가 동일해요. 성소 가능한 건지, 또는 패소하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예를 들면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패소해버리면 이건 빼도 박도 못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렇게 확인한 거잖아요. 우리 주장이 틀렸다는 걸. 그래서 이걸 성소 가능한지, 만일 질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또는 다른 수단이 있는 건지, 이건 말고. 그 다음에 만일에 하기로 했다면 전문가 그룹을 어떻게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은 어떻게 조직할 건지, 또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조직할 건지, 단체는 어떻게 조직할 건지. 그래서 만일 기획소송을 할 거면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당이 나서서 기획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비용 문제도 따져보셔야 되고,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건지. 그래서 기획소송은 하실 때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 당이 좀 전문가 그룹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요. 저는 지역에서 그런 변호사를 좀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중앙당에 맨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지역에서 젊은 변호사들, 당에 관심 있는 젊은 변호사를 조직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당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변호사들. 잘하면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돼요.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지역의 젊은 변호사를 발굴하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이런 걸 기획할 때는 그런 변호사라고 같이 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다고요. 헌법은 전문하고 130조니까 반드시, 진짜 헌법은 꼭 읽어보십시오. 행정절차법은 56조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29조밖에 안 돼요. 다 합치면 100조도 안 돼요. 꼭 읽어보십시오. 뭐냐면 행정당국과 싸우실 거면. 다음에 인권마인드와 관계돼서 고민을 하시면 국가인권위법 63조밖에 안 되니까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질문만 일단 몇 가지 답을 드릴게요. 자치법규에서 말하는 범위 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화를 의미하느냐, 완화까지 다 포함하는 거냐 건데요. 보통은 법령에 반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법에서는 3개월 범위 안에서 6개월 범위 안에서만 처분해라, 조례로 정해라고 되어 있다면 6개월보다 작은 안에서 정할 수 있지 6개월보다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안마다 법 조례 내용마다 다 봐야 되긴 하지만 보통은 안에서 완화하는 내용 안에서 하는 거지 그 밖을 벗어나가 강화하는 형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요. 정보공개 뭐 비공개됐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정보공개는 인터넷 찾아보면 엄청 많아요. 비공개됐다면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면 그냥 정보공개 청구하시고 안 되면 소송하시면 돼요. 하시면 비공개 사유가 아님에도 비공개했으면 소송에서 이기실 수 있어요. 근데 일사부재리와 관련해서 계속범, 일시범 차이를 좀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일단 계속범하고 일시범이라 표현하지 않고 보통 적시범이라 표현하는데요. 계속범은 범죄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계속범이에요. 전형적으로는 강금죄 같은 경우. 강금죄는 딱 완료가 안 되잖아요. 강망하고 있으면 계속 범죄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계속범이라고 그러고, 적시범은 어떤 행위를 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절도하는 순간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어떤 상태가 딱 끝나버리는 거. 이걸 적시범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사부재리하고 연결되지는 않고요. 일사부재리는 한번 판단받은 거는 다시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일사부재리라고 그러는데 영국 같은 데 이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중위험 금지 원칙. 한 번
한 번 위험에 빠뜨렸으면 그 다음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이런 걸 이중적 금지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걸 자기가 약간 거짓말해갖고 작은 범죄로 처벌받았으면 다른 큰 범죄로 처벌받지 못한다. 뭐 이런 게 이중적 금지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법을 통해서 한번 판단받았으면 그걸 다시 또 판단하진 않는다. 이게 일사부재리라고 그러고요. 기판력은 그가 비슷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좀 다른 개념인데요. 법원의 판단이 있었으면 그 판단에 반하는 판단을 하지 못한다. 이게 기판력이에요. 법원에서 누구 손을 들어줬으면 그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 뭐 이런 게 기판력이에요. 예. 오늘 시청이랑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만약에 사업의 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조례상의 사업의 범위가 있는 건데 네. 시청에서 이 사업 범위 중에 요거 하나만 사업을 하겠다. 요 사람들 중에 요 사람들만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이래도 이제 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행정소송 이제 행정소송 대상일 건데 우리나라에는 의무 행정을 해달라는 것을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어서 예를 들면 왜 우리는 안 해주고 저쪽만 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걸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다만 예를 들면 그런 건 가능하겠죠. 뭐 수용이 됐는데 그 무슨 공익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이 됐는데 저쪽에는 수용에 따라 가지고 수용됐으면 보통 보면 이제 수용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 받으면 사실 끝이에요. 끝이었는데 저쪽은 해. 수용에 따라 공익 사업을 해. 근데 내 땅은 돈 주거나 수용하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공익 사업을 해라고 의무형 소송은 없기 때문에 공익 사업을 해라고 우리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대신 수용 안 하면 내 땅 풀어줘. 돈 들려줄게. 한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답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행정과 관계돼서는 특별하게 뭘 강제할 수 있는 해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적으로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끝내죠. 한 가지만 제가 하기로 했는데 하나를 놓쳐가지고요. 정송에서는 기간 문제가 있는데요. 기간은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기간은요. 제소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다음에 소멸시효,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고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구분하는 말씀만 드릴게요. 제소기간이라는 것은 소송을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민사에서는 특별히 제소기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소멸시효에만 걸리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민사에는 제소기간은 없고요. 그다음에 행사에도 제소기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공소시효만 안 넘겼으면 행정소송만 제소기간인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 헌법소송에도 아마 제소기간이 있을 건데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고 행정소송은 처분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가 제일 조심하는 게 행정소송 들고 오면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이게 내가 검토하는 하루 이틀 사이에 기간이 넘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된다. 그게 제소기간이다. 그거고요. 제소기간 아니면 상소기간인 게 있습니다. 상소기간. 1심 판결 나고 나서 항소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상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민사는 1심 판결을 받고 또는 2심 판결을 받고 나서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 형사가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형사는 선고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 이게 진짜 초짜 변호사 이런 실수하는데요. 형사를 막연히 송달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송달은 며칠 있다 오거든요. 판결문 송달받은 때부터 기다렸다가 일주일 이내 하면 항소기간 도가합니다. 형사는 형사 선고받는 날 그날부터 일주일 이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소기간 내지 항소 상고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멸시효하고 공소시효는 뭐냐? 소멸시효는 민사 문제고요. 공소시효는 행사 문제예요. 공소시효가 더 쉬운데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기소하지 못한다는 게 공소시효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저 법 처음 배울 때 공소시효가 제일 긴 게 15년이었거든요. 요즘 공소시효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소시효가 20년 가까이 되는 것도 25년 되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공소시효예요. 공소제기 못한다.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참 범죄자들 많이 생각해 주는데 그 동안에 범죄자가 불안에 떨면서 고통받았지 않느냐? 그걸 참작해 주겠다. 이게 공소시효 제도의 이유예요.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를 일정한 기간에 행사하지 못하면 그 권리가 날아간다는 게 소멸시효예요.
채권,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이런 거는 10년 안에 행사하지 못하면 날라가요. 소멸시효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3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자기가 불법행위 당했다는 걸 아는 때로부터 3년 또는 그런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이게 지나면 시효로 날라가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문제고, 공소시효는 공소제기,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 문제고, 제소기간은 어떤 것을 제소해야 될 기간, 이런 것.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알고 계신 게 도움이 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럼 끝내죠. 한 가지만 제가 하기로 했는데 하나를 놓쳐가지고요. 정성에서는 기간 문제가 있는데요. 기간은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기간은요. 제소기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다음에 소멸시효,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개념이 있고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세 가지만 구분하는 말씀만 드릴게요. 제소기간이라는 것은 소송을 언제까지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민사에서는 특별히 제소기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소멸시효에만 걸리지 않으면, 소멸시효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민사에는 제소기간은 건 없고요. 다음에 행사에도 제소기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공소시효만 안 넘겼으면. 행정소송만 제소기간인 게 있습니다. 행정소송. 헌법소송에도 아마 제소기간이 있을 건데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고, 행정소송은 처분을 송달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가 제일 조심하는 게 행정소송 들고 오면 기간부터 계산합니다. 이게 내가 검토하는 하루 이틀 사이에 기간이 넘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행정소송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셔야 된다. 그게 제소기간이다. 그거고요. 제소기간 아니면 상소기간인 게 있습니다. 상소기간. 1심 판결 나고 나서 항소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상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민사는 1심 판결을 받고 또는 2심 판결을 받고 나서 송달받은 때로부터 2주 이내. 형사가 이제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행사는 선고받은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 이게 진짜 초짜 변호사 이런 실수하는데요. 형사를 막연히 송달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송달은 며칠 있다 오거든요. 판결문 송달받은 때부터 기다렸다가 일주일 이내 하면 항소기간 도과합니다. 형사는 형사 선고받는 날, 그날부터 일주일 이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소기간 내지 항소, 상고기간이고요.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하고 공소시효는 뭐냐? 소멸시효는 민사 문제고요. 공소시효는 행사 문제예요. 공소시효가 더 쉬운데,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기소하지 못한다는 게 공소시효예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없습니다. 외국에는 반인륜적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모든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옛날에 저 법 처음 배울 때 공소시효가 제일 긴 게 15년이었거든요. 요즘은 공소시효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공소시효가 20년 가까이 되는 것도 25년 되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하지 못한다는 게 공소시효예요. 공소제기 못한다. 왜 이런 걸 만들었냐? 참 범죄자들 많이 생각해 주는데 그동안에 범죄자가 불안에 떨면서 고통받았지 않았냐? 그걸 참작해 주겠다. 이게 공소시효 제도의 이유예요.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를 일정한 기간에 행사하지 못하면 그 권리가 날아간다는 게 소멸시효예요. 채권, 누구한테 돈 받을 거 이런 거는 10년 안에 행사하지 못하면 날아가요. 소멸시효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3년 내지 10년이 지나면, 자기가 불법행위 당했다는 걸 아는 때로부터 3년 또는 그런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이게 지나면 시효로 날아가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의 문제고, 공소시효는 공소제기,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기간 문제고, 제소기간은 어떤 것을 제소해야 될 기간, 이런 것. 이 세 가지 개념을 좀 알고 계신 게 도움이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